네, 북한의 기후위기 현황과 대응 노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한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나리오별로 그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여러 개 했을 때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그 한반도 전체 연평균 기온은 현재 대비 2.6도에서 7도까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7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노력을 했을 때도 2.6도 이상 상승할 거라고 하는 배출 전망치가 있고, 실제로 이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100년까지 전 지구 평균 기온을 2도씨 미만으로 하려는 그 목표치보다 훨씬 넘는 상승폭이어서 현재 이제 한반도 전체의 그 기후변화 연평균 기온 상승폭은 이제 글로벌 평균보다는 높다라는 거를 아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후 대응을 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에 대한 노력 역시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시나리오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 정도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만든 건데, 그 옆에 이제 강수량도 이제 뭐 3%에서 14%까지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예측치고 지금 뭐 근 2, 3년 사이에 나타난 그런 기후 현상을 봤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극심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비교해 봤을 때, 북한은 1980년대에서 2010년 대비 90년대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기온이 0.4도 정도 상승한 상황이고, 연강수량은 7.7mm 정도 감소, 그러니까 가뭄의 리스크가 좀 더 커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랑 남한이랑 북한이랑 비교했을 때, 그 기온 차이가 북한이 훨씬 더 이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그 기후변화에는 예측치의 평균값들의 차이들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의 기후변화에 더 취약하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현재 이제 기후변화 관련된 여러 가지 기상 이변이나 뭐 이런 상황들을 좀 글로벌 데이터에서 나온 상황들을 좀 보시면 2018년, 19년 가뭄, 폭우, 태풍 이런 상황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제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1995년부터 이제 쭉 이어져 왔던 자연재해나 태풍, 홍수 피해를 보면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에서 기후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하고 재산 피해가 워낙 극심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세운 이제 경제개발 계획이라든지 뭔가의 목표 수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야겠다라는 표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북한은 이제 앞서 제가 설명드린 기후변화 대응 협약에 가입을 했냐? 네, 가입을 했습니다. 글로벌 기후변화 당사국의 회의에 이제 한국은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1992년에 채택이 되면서 93년에 한국은 가입을 했고, 북한도 늦지 않게 1994년에 이제 가입을 했고요. 교토 정서 당시에도 한국은 개독의 위치에 있으면서 이제 비준을 했고, 북한 역시 이 이슈에 대해서 이제 2005년에 이제 고려를 했고요. 이제 파리협정은 개독, 현지국 할 거 없이 다 동참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역시 늦지 않게 한국은 2016년 11월, 그리고 북한은 2016년 12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이제 공통의 그런 차별된 책임 하에서 선진국들은 개도국한테 기술과 재원을 지원해줘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재원을 지원하는 그 파트가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정해진 그린 클라이밋 펀드, 녹색 기후 기금. 지금 현재 인천 송도에 저희가 이 녹색 기후 기금의 사무국이 유치를 했었고, 거기서 이제 기후 대응을 위해서 선진국들이 모은 돈을 개도국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 대응에 있어서 월드뱅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녹색 기후 기금이 개도국의 기후 대응을 위해서 이제 쓰여지고 있고, 이 역시 북한 역시 이 녹색 기후 기금을 신청할 수 있게끔 창구를 개설해서 실제로 녹색 기후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안서도 제출하고 프로포절도 내고 있는데, 그 유엔 생션 때문에 이게 잘 작동이 잘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와서 어쨌든 기후 대응을 하는 것은 비정치적인 이슈인데 왜 우리가 이 녹색 기후 기금을 사용하는 것에서도 그런 생션을 가하냐. 개도국에 지원하는 기후 대응이나 지속 가능 발전에 그 국제적으로 협력을 하고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그런 비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차별을 두지 말아라 라는 그런 목소리를 그 국제회의장에 와가지고 자주 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파리 협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5년에 한 번씩 우리가 글로벌 기후 대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그 NDC를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제 파리 협약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 한국과 이제 북한의 이제 NDC를 1차 첫 번째 2016년에 제출했던 1차 목표를 이제 비교를 하면 처음에 한국은 2016년에 2030년까지 이제 비즈니스 as usual, 그러니까 지금 형태, 지금 상황의 비즈니스를 유지한 상황에서 2030년까지 37%를 감축하겠다라고 이제 처음에는 제출을 했었고요. 북한은 2030년까지 BAU 대비 8% 감축.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 지원 등이 있으면 조건부로 40%를 더 감축할 수 있다. 그리고 그 SDG 달성에 대해서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SDG 달성을 위해서 경제 발전보다는 에너지 생산의 지속 가능성, 국가 발전에 그 우선순위를 부여하겠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방안으로 국가 위기, 기후 위기 국가 전략을 만들고 세팅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재생에너지를 더 개발하고 확대하고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이 북한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및 개발, 그리고 현재 기후 위기의 완화를 위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제 거의 굉장히 잘 준비된 NDC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NDC 상의 세부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이제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기후변화 관련된 국가 시스템 인프라를 어떻게 만들겠고, 그리고 이게 만들어지면은 에너지 사용이나 효율 개선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재생에너지 관련돼가지고 우리는 뭘 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개발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 부분, 그리고 폐기물 관리 부분, 그리고 그 국제 협력을 促진하기 위해서 이런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내용이 결과적으로 이제 앞으로 북한과 어떤 협력 사업을 할 때 굉장히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개도국과 ODA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개도국과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거를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재원을 활용해서 어떻게 잘 협력해서 윈윈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준비한 기후 대응을 위해서 준비했던 이런 세부 사항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할 수 있겠다.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면은 서로 윈윈이 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NDC 내용을 굉장히 잘 살펴보시는 게 향후 남북 협력 기후 대응에 있어서 남북 협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차, 5년 후에 다시 이제 상향된 목표를 또 제시를 하게끔 되어 있죠. 이렇게 파리 협약은 5년에 한 번씩 각 국가가 어떤 노력을 지금까지 5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노력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을 제출해야 되고, 그 목표는 반드시 후퇴된 목표가 아니라 반드시 상향된 목표여야 된다. 그래서 2020년에 또 한국은 제출했고 북한도 2019년에 또 제출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은 2020년에 제출하고 2021년 다시 한번 제출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한국이 글로벌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글로벌 위상이나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이 제조업 기반의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0위 안에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출했던 BAU 대비 30% 감축은
그 글로벌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배출하고 있는 국가의 순위에 비해서 낮은 목표다라는 이제 글로벌의 압박이 있었고, 그래서 2030년까지 그냥 순 배출량, 그러니까 BAU 대비해서 예측치가 아니라 2018년을 대비해서 2030년까지 40%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 결과적으로 2030년, 2018년에 저희가 배출량이 나와 있습니다. 7억 2,700만 톤이고요. 그 7억 2,700만 톤을 대비해서 40% 감축, 2030년까지.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도전적인 목표를 선언했고, 아마 이 도전적인 목표는 이제 이렇게 도전적인 목표를 선언한 국가는 솔직히 좀 드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의 위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한국은 이렇게 선언을 했고, 북한 같은 경우는 2019년에 이제 처음에 2016년에 제출했을 때는 이제 2030년 BAU 대비 8%를 감축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상향된 목표로 국내에서도 노력을 해서 우리는 2030년에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그러니까 지금 상태의 비즈니스를 유지하면서 감축 예측치 대비 16.4%를 감축을 더 하겠다라는 목표 상향 조정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 지원이 있을 경우는 2030년까지 36%까지 감축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여전히 이제 국제사회의 협조에 대한 부분을 컨디션으로 조건부로 많이 달았고, 2016년에 제출했을 때는 40.42% 정도였는데 이제 2032때는 약 36% 정도 감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2014년부터 시작된 산림보건운동, 10년 단위로 진행되는 산림보건운동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거는 거의 그 북한의 기후 대응에 키 메시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조력, 풍력, 원자력 등 다양한 저탄소 에너지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고 이런 그 생산 공정에 있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산림 캠페인은 계속적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그걸 체크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4년까지 100만 헥타르 이상을 조림하고 재조림하겠다. 이걸 통해서 북한의 그러니까 흡수원을 늘리고 동시에 이제 기후 재난으로부터의 위험성을 낮추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COP, 그러니까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매년 열리고요. 글로벌의 리더들이 참여해가지고 우리는 뭘 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극도오정선이 실패했고 파리 협약이 체결된 당시에는 리수용 외무상 대표가 참석을 해서 2015년 파리에서 그때 이제 리수용 외무상 대표가 그 2023년까지 대규모의 조림하고 재조림을 추진해서 1,000만 톤에 달하는 온실가스 흡수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조림을 10년 동안 63억 그루를 심을 것이라고 구체적인 숫자를 좀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BAU 대비 뭐 6%, 8%뭐 이런 거 외에도 그 국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대 대비 37.4% 줄일 것을 목표로 한다는 약간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했는데 이 1990년대가 좀 잘 아시는 것처럼 고난 행군 시기라서 굉장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끝나는 시점이어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왜 1990년이라고 했을까에 대한 해석도 좀 있었습니다. 비숍 22는 이제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렸고 그때는 최명남 주 제네바 차석 대사 대표가 참석을 했고 그때는 이제 그 2015년과는 좀 다르게 이제 BAU 대비 8% 줄이겠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때 이제 약간 수정된 목표를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선진국이 지원해줄 경우 이제 뭐 40% 이상 감축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산림 녹화가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열렸던 스페인 마드리드에서는 리병심 국토환경보호소 국장이 대표로 참석해서 현재 본인들이 짜고 있는 국가환경보호 전략, 2030년까지 수립된 국가 재난 위험 감소 전략 수립 등을 통해서 산림보건 캠페인, 역시 산림보건 캠페인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우리가 본인들이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상향된
그 이제 2차 NDC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면서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16.4% 감축하고 국제적인 지원이 있을 경우 더 많이 하겠다 이런 목표치를 제시했고요. 또 작년 이집트 샤르멜-셰이크에서는 정명학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 참사관 대표가 참석을 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련된 법이나 제도, 인프라를 강화하고 그 그린그로스에 대한 그린그로스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희 이제 2015년 파리에서 얘기했던 63억 불 조림 사업 계획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제 100만 헥타르 중에 200만 헥타르의 숲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국제사회가 지원을 해주는 게, 더 궤도국에 지원을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걸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2015년에 굉장히 중요한 글로벌 두 가지 내용들이 채택이 됐는데, 그 하나가 SDG,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SDG 목표가 채택이 된 거고요, 유엔에서. 그리고 파리 협약이 2015년 파리에서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그 SDG 목표는 각 국가, 선진 궤도국 할 것 없이 각 국가가 본인들이 이 17가지 목표에 대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수준에 있고, 어느 정도 목표 달성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계획을 하고 이제 국가 차원에서 리뷰를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거를 북한이 2020년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본인들이 현재 이런 수준이다라는 것을 어쨌든 국제사회에다가 공표를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북한도 이 내용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글로벌 협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17가지 목표에 대해서 우선순위, 현재 본인들의 현재 상황, 이런 부분들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목표 5가지 목표, 자치적으로 5가지 목표를 세워서 우리는 이렇게 추진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본인들의 자발적인 국가 리뷰 보고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VNR 보고서와 기후변화 관련된 좀 연관성들이 있는 내용들을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제가 정리를 한 거고요. 보시면은, SDG 1번에서는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인프라 구축, 나무침개 캠페인, 국제협력 강화, 이런 계획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SDG 달성은 기후변화 대응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현재 SDG와 기후 파리 협약은 거의 이제 일치돼서 같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DG 목표 달성만 해야 돼요. 기후 대응 요거는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지 않고요. 각각의 항목들이 결과적으로는 기후 대응을 하지 않고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시켜서 큰 틀 안에서 보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지 않는 한 2가지 목표를 다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걸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북한이 제출한 NDC 내용과 북한의 VNR 보고서의 공통점들을 보시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력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내용을 잘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두 페이지 걸쳐서 자세하게 내용을 했고, 이거는 참고로 보시면 관심 있게, 내가 하고 있는 업무랑 연결돼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에 냈을 때 북한의 SDG 17대 목표 이행 수준은 화살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이 정도 수준이고, 어떤 거는 온트랙에 가 있고, 어떤 부분은 디크리싱 돼 있고, 어떤 부분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이제 본인들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그동안의 북한의 주요 노력들을 이제 좀 살펴보면 산림복구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나왔어요. 2013년, 14년, 15년 매년 이제 본인들이 한 계획에 대해서 이행도 평가하고,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 산림 녹화 부분에 있어서는 전 노동당, 인민군 전 내각이 다 주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2013년에 재생에너지 법을 제정해서 태양, 풍력, 지열, 재생에너지를 세계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그 밑에 자연 에너지 연구소를 설립해서 관련된 이제 목표 수집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연 에너지 자립주택이라든지 탄소제로 도시 계획이라든지 실제로 국내에서 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된 내용들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계획들이 있고 이 계획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진도 있고 실제로 이제 뭐 우리랑은 밀접하게 아직 그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굉장히 협력을 하고 싶어 하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잘 안 되고 있지만 중국이나 러시아 쪽이랑 연결해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재생에너지의 확대에 있어서는 이제 그거는 지역적인 그 국토가 넓고 재생에너지를 깔 수 있는 부분이 넓고 이제 그런 국토적인 지리적인 환경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포인트인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국토적인 이점이 너무 큰 나라이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 몇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입니다. 중국, 인도, 뭐 미국 이런 식으로. 그래서 중국 측의 재생에너지 그런 기술이라든지 그런 이제 지원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중국과 재생에너지 활용 쪽에서는 굉장히 밀접하게 협력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NDC 제출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체크도 해야 되니까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국가 환경 보호 전략을 수립해서 2030년까지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 하고 있는 상황과 똑같이 이제 체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에서 남북은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앞서서 다 이제 되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이 부분 약간 랩업하는 형식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환경이나 산림 분야에 대해서 남북 협력을 논의할 때 항상 환경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뭐 92년에 남북기본 합의서에도 뭐 과학기술 교육 분야 다 들어가 있고 결국 환경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뭐 2007년에 있던 남북 공동선언에서도 환경보호 들어가 있었고요. 농업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산림녹화, 산림병해충 2007년 이제 12월에 나왔던 구체적인 내용 보시면 뭐 양묘장 설치를 해서 산림녹화 사업, 산림병해충 뭐 방지를 위해서 공동조사도 하고 산림병해충 부재를 위해서 이제 협력도 한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결과 큰 환경 파트 부분에서 이제 산림 분야만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면 이제 2018년에 여기 이제 두 국가의 정상들이 만나서 남북 산림협력 분과 회담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그때 이제 양묘장을 현대화해서 조림할 수 있는 묘목을 기르고 그리고 임농복합 경영을 통해서 산림 조성과 그 소득 창출까지 가겠다. 이 임농복합 경영은 북한이 오랫동안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본인 국가들에서 성공 사례가 있었던 케이스입니다. 임업하고 농업을 결합해가지고 농작물도 키우고 산림도 조림도 하고 농작물을 통한 소득 증진도 하고 이런 식으로 선순환 구조가 되는 임업복합 경영 사업이고요. 실제로 북측의 산림 황폐화의 메인은 벌목이죠. 땔감으로 사용하는 벌목인데 이 벌목 부분을 땔감 사용하는 부분을 낮추기 위해서는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에 대한 그 계획까지 다 포함을 해가지고 재생에너지나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초반에는 뭐 연탄이든 뭐라든 이제 땔감을 사용하지 않게 심었던 나무를 다시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다 반영된 상황으로 굉장히 큰 틀 안에서 기후 대응에 있어서 필요한 이제 에너지, 물, 식량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구성한 그런 계획들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상황이고 실제로 글로벌에서 이제 글로벌 회의나 이런 자리에 북한의 관계자들이 나와서 굉장히 높은 지식의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준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이행할 수 있는 인프라나 뭐 이런 시스템이나 뭐 이런 재원이나 자원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COP26 글래스고에서 열렸는데요. 그 글래스고에서 열렸을 때 이제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되고 석탄 및 화석연료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후기금을 확대해야 된다는 몇 가지 큰 글래스고 클라이밋 팩트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후 적응, 그러니까 실제로 그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이제 선진국이나 개도국이 전부 다 지금 인명과 재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선진국들은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나 자원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개도국들 같은 경우는 그냥 굉장히 영향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냥 인명이나 재산 피해에 있어서 정말 한 국가의 모든 상황이 마비될 정도로 그런 식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홍수나 가뭄이나 태풍이 터지면 그 정도의 타격을 겪기 때문에 뭐 뉴스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키스탄 홍수 나서 국토의 절반이 잠긴 것처럼 실제로 그 국가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도국의 이런 기후 재난으로 인한 문제에 재원과 기술과 이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글래스고 회의 때 채택을 했고요. 그래서 개도국의 지원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강화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파리협약 전체적으로 보면 6조 사업이 있는데 아티클 6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시장을 활용해서 온실가스 감축이나 적응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활동들이 일어나게끔 하는 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 기후변화에 이르는 온실가스는 실제 온실가스가 있는데 이거는 한 국가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산화탄소, 메탄 뭐 이런 것들을 다 국경을 넘나듭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1톤을 줄이는 것과 개도국에서 1톤을 줄이는 것은 똑같이 기후 대응에 기여를 합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1톤을 줄이는 비용하고 개도국에서 1톤을 줄이는 비용하고는 비용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건비나 뭐 여러 차원에서. 그래서 개도국에서 1톤을 그러니까 더 많은 이제 온실가스를 감축을 할 수 있게끔 선진국에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서 결과적으로 개도국의 성장과 글로벌의 기후 대응을 동시에 하자라는 게 이 파리협약 6조 시장 메커니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까 누누이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기후 대응을 위해서 개도국의 재원과 기술과 자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이 자원과 기술을 지원하는 이제 인센티브 차원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만들었고 실제로 이제 이거 재원을 지원하고 어떤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해서 거기서 발생한 크레딧 내가 100톤을 줄였으면 그 100톤을 어딘가에 이제 국가 목표를 활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 거래를 해서 뭔가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래서 자꾸 이제 기업들이 그런 활동에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 추구를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런 시장 메커니즘을 만들어주는 게 파리협약 6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정부 차원의 한정된 예산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를 해서 기업의 ESG 활동 플러스 기후대응 활동까지 연결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해서 개도국의 기후대응뿐만 아니라 녹색성장을 지원하는데 일환을 하고 거기서 얻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팔든지 아니면 국가 목표의 달성에 사용하든지 여러 가지 활용으로 사용처를 해서 그 모든 활동이 굉장히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파리협약 1.5도 목표시를 제한하거나 2도씨 미만으로 하는 그 목표 달성에 더 많이 참여를 하자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파리협약 6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라고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기구나 이제 유엔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COP 작년에 했던 거는 이제 이행 관점을 강조를 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행동을 촉구를 했고요. 실제로 이제 파키스탄의 홍수가 나고 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한 손실과 피해 기금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개도국들의 요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설립하자는 거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는데, 그거를 어디에 그 기구를 만들고, 그 비용, 뭐 선진국들은 얼마나 돈을 내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가 하나도 없고요. 사실 앞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녹색 기후기금이 있는데, 손실과 피해 대응 기금을 또 만들어야 되냐라는 이제 선진국들의 반발도 좀 있었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거에 대한 합의를 했다라는 거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개도국이 피해를 입고 있는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개도국이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점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 향후 이 대응 기금을 어떻게 설립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해야 될지 하는 지난한 과정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개도국들이 처한 상황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반영을 해서 이행을 좀 더 열심히 해라라는 그런 부분과 함께 그 재원 부분, 선진국들은 그 차별화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 장기 재원들을 계속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좀 지원할 것을 약속해라, 이런 부분들을 그 압력을 넣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반도 차원에서 탄소 중립 달성, 우리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중립 선언을 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현재 1인당 배출량이 12.7톤에 달하고, 북한은 1.2톤 달합니다. 그러면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개도국이랑 협력해서 글로벌 대응 목표를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동남아시아에 있는 개도국이랑 협력해서 하는 것보다는 같은 한반도에 있는 북한과 협력을 해서 우리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게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 명분도 있다라는, 저희뿐만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전문가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런 바람이 좀 있는 거죠. 한국과 북한이 이제 기후 대응에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을 하면 좋겠다. 어쨌든 우리가 목표를 달성해야 되는 굉장히 도전적인 목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되는 게 바로 이 목표입니다. 40% 감축하면 7억 6천만 톤에서 5억 톤 정도, 5억 700만 톤 정도까지 줄여야 되는 건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희 이제 산업 부분에 이제 시프트도 있어야 되고, 전환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그래서 결국은 이 줄이는 부분들을 국내에서는 한 90%를 줄이고, 나머지 흡수원, 조림이나 CCUS, 그리고 이제 해외 개도국에서 이제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인정받아서 우리 목표치까지 연결시켜서 하는 부분, 이런 포트폴리오를 지금 우리의 온실가스 감축 NDC 달성 목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국외에서 감축하는 부분들을 북한이랑 협력해가지고 어쨌든 서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 흡수원을 늘리는 것도 역시 어쨌든 북한이 그 산림 조림이나 재조림을 통해서 본인들의 가장 기후변화 대응의 가장 큰 목표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서로 협력해서 흡수원을 늘리는 것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가면 좋은데, 이제 우리가 헌법상으로는 한반도로 돼 있고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는 서로 다른 나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협약에 의거하면은 우리는 북한하고 협력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른 개도국들과 협력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국외에서 감축 활동을 해가지고 목표를 달성하겠다라는 그런 목표치를 제시한 이상, 우린 지금 계속 개도국이나 이런 데 나가서 같이 협력할 사업들을 찾고 있는데, 그러한 노력들 안에 북한도 그렇게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대상국으로 포함시켜서 고려를 하는 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어쨌든 투자를 하고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제 같이 하면 좋은데, 이제 내부적으로 그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때 같은 한반도인데 이렇게 해서 그게 사용이 가능하냐라고 얘기하시는 부분도 이게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하고 법을 바꿔야 되고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 기후 대응은 글로벌의 협약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협약 체계 하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국내에서 해석하는 이 법 체계와
글로벌의 기구나 당사국 총회의 그 글로벌 협약을 따르냐 이 두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글로벌 동향을 반영해서 우리가 북한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추진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정부가 들어서 남북 그린대 땅트라는 메시지를 또 냈고,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명박 정부에 의해서 이제 지속화된 부분인데, 실제로 이명박 때 했던 부분과 그 차이점은 뭐냐면 그 사이에 파리협약이 체결되고, 파리협약에서, 지금까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파리협약 6조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기업들의 그 참여를 높여야 되는 부분, 그리고 이제 글래스고 그 클라이밋 팩트에서 보여준 것처럼 개도국에 대한 지원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손실과 피해에 대한 기금까지 생길 정도로 개도국에 대해서 지원과 그 기술과 자원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 글로벌의 동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린 환경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겠다라는 그린 네땅트의 정책 방향은 기본적으로 글로벌로 논의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 그 협약의 상황을 반영해서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미세먼지나 자연재난이나 기후변화 공동 대응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안에서 이제 제가 NDC를 보고 SDG를 같이 서로 비교를 했을 때 우리가 환명할 수 있는 분야가 손가락이 꼽히죠. 보시는 것처럼 산림이나 농업이나 수자원 분야, 재생에너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제 남북 그린대 땅트를 추진하기 위해서 국내의 협력 기반. 이거는 북측이 계속 강조했던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 우리는 기후 대응을 더 강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걸 계속 국제사회에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역시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NDC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도국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개도국 중에 하나로 개도국을 협력해야 될 개도국들의 북한을 포함해서 같이 생각을 하는 게 좋겠고 그 북한을 포함해서 생각하는 게 이제 그 그린 네땅트 정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남한과 북한이 NDC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한반도 탄소 중립을 하는 데서 윈윈의 협력 구도를 가져갈 수 있게끔 계속 뭔가 이제 참신한 아이디어. 예전의 시스템으로 해석했을 때는 절대 안 되지만, 현재의 기후위기,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의 기후위기나, 현재의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글로벌 동향이나, 현재의 움직임상으로, 이걸 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전환. 일단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국내에서도 석탄 발전, 화석 연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가야 합니다. 근데 국내의 사이즈, 국토의 한정된 사이즈 안에서 재생에너지 늘리는 건 한계가 있다면 한반도 전체를 봤을 때 북한은 다 포함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그래서 결국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글로벌 차원에서는 한반도가 공동으로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글로벌 기후 대응에 달성했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줄 정도의 재생에너지 관련된 협력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그 개도국의 기술과 재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대상 국가로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를 이제 우선 협력 대상국으로 보고는 있는데 거기 안에 북한을 포함해서 실제로 북한의 가뭄이나 홍수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접경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런 접경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에 기후 적응 부분에서 우리가 지원해서 남북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파리협약 6조는 기업들의 참여를 돕고 기업들의 참여를 이제 encouraging 하는 독려하기 위한 시장 메커니즘이고 그리고 현재 기업들은 ESG 달성을 해야 되는 투자를 받기 위해서 ESG 달성을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기업들의 환경이나 기후 대응 활동 사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들이 이제 정부 차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국내 기업들이 다른 개도국에서 뭔가에 활동할 사업을 찾는 게 아니라
북측에서 그런 사업들을 찾아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 그거를 이제 리스크를 해지해주고 그걸 보장해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 그런 차원에서 그 정부가 내세우는 그린 뉴 땅트 메시지가 기업의 참여를 높이는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담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 뉴 땅트 정책은 이제 글로벌 기후 대응 동향을 잘 살펴가면서 그거랑 연계해서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전에 했던 그런 방식대로가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 조금 더 참신하고 이제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네,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의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협력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지가 벌써 5년 이상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움직이지 않아요. 작동하지 않아요. 예전에 우리의 헌법상 한반도가 돼 있는데 이게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지금 개도국 가가지고 그런 기후대응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비정치적인 이 기후와 환경 분야에서라도 민간이 우리 같은 시민단체나 기업이 정부가 지금 정치적으로 하기 어렵다 하면 국제기구, 시민단체, 기업들이 먼저 이런 기후대응 사업을 통해서 조그만 물꼬라도 틀고 그래서 협력 관계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사업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당사국 글로벌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그런 논의들이, 아니면 제3국에서 그런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치적으로 경색된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인류의 최대의 과제인 기후 대응을 하는 것이 있고, 하는 게 기후 대응을 하는 게 물꼬를 트는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